아웃소싱 이게 경제 용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그리고 밑에 내용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알겠지만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뭐 이런 약간 곱하기 더하기 요 개념도 조금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계산을 맡길 수도 있긴 있겠지. 근데 그건 정말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거고. 일단 기본 개념적 측면에서 먼저 좀 접근을 합시다. 가보자. 자, 아웃소싱이란 개념 정의부터 들어가네요.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냥 키워드로 갑시다.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거. 됐습니까? 우리 그냥 쉽게 하청만 핀다 그러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두 가지네요.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산업 중요도를 분석한다. 두 가지. 자,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뭐 두 가지를 각각 얘기를 해줬네요. 핵심 역량, 산업 중요도. 괜찮습니까? 대체하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그죠? 아웃소싱이 적합한지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경쟁력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 고려해야 되고, 뭐, 요런 식으로. 그렇죠? 자, 만약에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만약이네요. 그치? 한다면,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됐죠? 그럼 반대네요. 그쵸? 반대. 그 다음이겠죠?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분사시켜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기업을 나눈다고. 기업을 나눠가지고. 자,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은 핵심 역량도 아니고 산업 중요도도 낮은 경우 시행하게 된다. 괜찮습니까? 요거 그럼 경우의 수 한번 메모하고 넘어가자. 음. 핵심 역량이랑 그냥 단어 다 빼고 역량, 중요도 이렇게만 할게요. 어. 역량, 중요도 둘 다 고려했을 때 됐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 얘기네요. 역량도 높고 중요도도 높을 때 됐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됐어? 핵심 역량은 높지만 중요도는 낮을 때. 세 번째는 역량은 낮지만 중요도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둘 다 낮을 때. 괜찮습니까? 1, 2, 3, 4 구분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결과만 한번 메모하고 갈까? 결과? 이거는 직접. 그렇죠? 자체 수행이라고 할까? 자체 수행. 두 번째 경우에는 분사. 세 번째 경우에는 제휴. 네 번째 경우 아웃소싱. 괜찮죠? 요 표로 딱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아웃소싱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넘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요 정도가 다다. 음. 아웃소싱에서 고려할 요소, 그 다음에 각각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거만. 자, 두 번째 갑시다. 자,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비용이다. 이제 비용 얘기, 돈 얘기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그러면 막 계산이랑 이런 거 따져줘야겠지? 오케이. 비용 얘기 나온다. 두 번째. 자, 이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 비교하겠네. 자,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묶어놓자. 경우니까.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답니다.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정 비용에는 뭐뭐뭐뭐가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 예시 가지고 너네한테 장난칠 수 있어. 됐죠? 두 번째, 변동비는 생산하는 제품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다. 그냥 가장 거칠게 한 번만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물건을 제조할 때 재료비 있죠. 재료비는 무조건 변동비잖아. 뭐 이런 거 있지. 됐죠? 대신에 이제 뭐가 있을까? 뭐 공장 임대료 이런 거 있잖아. 공장 임대료는 제품을 안 만들어도 제품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건 고정비가 되는 거고. 됐죠? 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걸 일단 체크하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비나 변동비는 없다. 그렇죠? 대신에 공급자 탄생 비용,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이런 게 생긴다. 음,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맡길 업체 찾아야 되지. 계약하는 데 드는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업체한테 물건 살 때 구매 비용 들어가죠. 괜찮습니까? 자, 뒤에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라고 가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했을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바로 묶읍시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변동비에다가 곱하기 제품의 수량, 그 다음에 더하기 고정비. 됐습니까? 요거 공식의 형태로 옆에다 메모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변동비 곱하기 수량 더하기 고정비. 됐죠? 이게 생산 비용이라고. 자체 생산 비용이라고 하자. 괜찮죠? 별 문제 없죠? 자, 대신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이와 달리죠. 이와 달리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다가 곱하기 수량만 하면 되네. 오케이? 두 번째. 요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아웃소싱은 구매 가격 곱하기 수량. 요것만 하면 아웃소싱 비용. 괜찮죠? 이거 우리한테 사례해가지고 덤벼줄 수 있어. 자체 생산했을 때는 뭐 고정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하고 뭐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맡겼을 때는 구매 가격을 얼마로 책정했다 했을 때 뭐가 더 이득이냐 뭐 이래버릴 수 있단 말이야. 괜찮죠? 자, 뒤에 자, 그림은 이제 그림 얘기 나오네요. 왔다 갔다 할 준비하고 밑에 내려가서 봅시다. 자, 그림은 기업이 제품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맡길 때의 비용 차이를 보여준다.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 그래프가 아웃소싱의 총 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때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괜찮습니까? 아, 고정비라고 하는 게 내부 제조 비용을 증가하는 원인이네요. 됐습니까? 됐죠? 다시 한번. 고정비는 내부 제조 총 비용을 증가시키는 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 예시로 들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물건을 만들어야 돼, 당장. 그렇죠?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만들려면 공장 부지 빌려야 되지. 공장 세워야 되지. 거기서 기계 빌려야 되지. 돌려야 되잖아. 근데 아웃소싱 맡기면 난 공장 없어도 돼. 그냥 맡기면 돼. 이거입니다, 이거. 이 차이예요. 됐죠? 자, 그때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제품 수량인 Q 다시를 기준으로, 오케이, 요 점이네요. 만나는 지점. 됐죠? 이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여기네요. 여기까지. 밑에 그래프에다가 표시합시다. 여기는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커지는 경우. 됐죠? Q 다시보다 커지는 여기는 내부 제조가 유리하다. 끝났네요, 일단, 그래프는.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음. 야, 여기서 지금 C가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Q는 수량이에요. X축, Y축에 각각 뭐가 들어가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로
제일 진짜 가장 치사하게 만드는 방법 X랑 Y랑 바꾸면 돼요. X축 기준이랑 Y축 기준 바뀌면 그래프가 뒤집히잖아. 이거 가지고 너네한테 장난치면은 진짜로 애들 엄청 낚일걸? 근데 설마 그러겠냐? 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게 학교 시험 문제야. 그래서 항상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가야 됩니다. 됐죠? 다음 문단 갈게요. 자,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구분이라고 애초에 대놓고 얘기하네요. 끊어놓고 갑시다, 아예. 문단 구분해놓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아웃소싱의 형태 구분이잖아.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자, 가보자.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오케이,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이때는 OEM이라는 걸 하게 된대요. OEM, 동그라미로 하고 갑시다. 자, OEM은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 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 뭐 어려운 거 없네요. 지침을 주문자가 준다. 됐죠? 주문자가 지침을 정한다. 그때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나 지적 소유권은 갖지 못하며 완성된 제품은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괜찮습니까? 이거 문단으로 구분돼 있다. 요거 하나하나 너무 막 동그라미 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OEM에 해당하는 문단,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에 해당하는 문단 이렇게 구분하자 그냥. 그렇죠? 그냥 밑줄 위주로만 갈게요, 여기. 됐죠? 여기 보면, 자, 주문자, 외주업체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다. 독자적인 권리 없음, 지적 소유권 없음. 됐죠? 그 다음에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그때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에만 집중하고요.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문제 없죠? 아예 그냥 외주 맡겨버리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넘어가도 되겠죠? 또한 타국의 기업에 맡기는 경우, 새로운 경우네요. 새로운 경우, 타국 기업에 맡기는 경우에는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값비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도 중국 OEM 제품 되게 많죠? 음, 오케이. 타국 기업에 OEM 맡기면은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내릴 수 있고 값싼 노동력 활용할 수 있다. 장점이 되겠네요. 자, 외주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 단점이네요. 그리고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OEM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들의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 괜찮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하네. OEM 장점, OEM 단점. 됐죠? 위에까지 이제 장점, 밑에 단점. 이렇게 구분해놓은 거죠. 자, 다음 문단 갑시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는다. X는 확실하게 칩시다. 큰 범위에서 개괄적인 지침만 정해준대요. 개괄적 지침. 그러면 상세 설계는 외주업체가 완성하고 필요하다면 설계나 규격 변경할 수 있대요. 이걸 ODM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아예 도형까지 구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괜찮습니까? 자, ODM은 OEM에 비해서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다. 오케이? 생산 관련 권한, 자유도. 그리고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협의에 따라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이거는 모두네요. 이거 아예 옆에다 메모합시다. OEM과
ODM 모두. 됐죠? 주문자의 상품명 출시. 됐죠? 이거. 이게 분명히 OEM은 ODM과 달리, ODM은 OEM과 달리, OEM과 ODM은 모두 이거 할 거란 말이야. 어.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계속 가봅시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외주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장점 얘기했죠? 하지만, 그럼 여기 단점도 얘기 나오는 거죠?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외주업체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장단점 뭐? 자,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의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OEM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신에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도 뭐 각각 장단점이니까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어려운 부분은 없네요. 됐습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 요 텍스트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자. 전반부는 아웃소싱 개념 정의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있잖아.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웃소싱의 형태 구분하는 거. OEM과 ODM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전반부랑 후반부 텍스트로 나눠서 그렇게 정리해 두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없죠?